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형사기록 작성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파란 글씨로 이번 강의 안에 목차를 적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제1장이라고 해서 변호사 시험의 출제 방향과 출제 범위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 형사 절차의 흐름과 종국재판의 이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형사 절차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변호인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종국에 이르렀을 때 어떤 재판들이 내려지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형사 법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 또 궁극적으로 이번 강의의 목적인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할 부분들은 3장 오늘부터 주요 형사법문서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주요 형사법문서 작성에서는 과연 어떠한 종류의 형사법문서들이 주요한 형사법문서냐, 사실 지난 주에 얘기를 했지만 변론 요지서부터 항소이유서, 검토의견서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사법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형사 기록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형사 기록을 어떻게 볼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법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내지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이라고나 할까요? 팁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판례 읽기에 대해서 그리고 쓰기 연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역시 강의는 가능한 한 25분에서 30분 내외로 한 단위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형사법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변론 요지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 요지서라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요. 주로 형사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검사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들,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또 법리적 의견 이런 것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통 변론이 종결된 후 최종 변론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의 변론 요지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꼭 변론 종결 후가 아니라도 공판 도중에도 얼마든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역시 변론 요지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통상은 변호인 의견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변론 종결 후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변론 요지서로 지칭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변론 요지서의 의의라고 그럴까? 개념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변론 요지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가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는데요. 사실 변론 요지서는 사건 내용에 따라 변론의 항목이나 방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소사실을 다투는지 자백하는지 또 다투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만 다투는지 또는 법률적 쟁점이 다투어지는지 등에 따라서 변론 요지서의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변론 요지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변론 요지서를 읽고 판단하는 법관이 변호인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변호인의 주장하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것이 사실은 실무에서 변론 요소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시험에 적용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적용해 본다 그러면 기록형 시험의 경우에는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맞도록, 그리고 일정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통 채점 기준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채점 기준에 부합해서 일정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물론이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시험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희가 비대면 강의를 끝내고 대면 강의 시작하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만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변론요지서의 기본적인 형식은 변론요지서라는 제목, 사건 번호, 사건명, 피고인의 성명, 제출하는 법원, 작성자인 변호인의 기명과 날인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인데,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2시간, 기록형 시험에서는 2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런 형식적 요소들을 작성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 여태까지의 출제 형태입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에서는 형사변호 실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이 형사변호 실무 과목의 시험 시간 자체가 5시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기재사항까지도 다 테스트 요소, 시험 요소가 되었지만 변호사 시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변론요지서 작성 방식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 공소사실의 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변론요지서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이 수개인 경우 공소사실별로 구분하여서 서술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하여 서술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본론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에 쟁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다투는 부분, 쟁점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다투는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목요연이란 말은 여기 제가 사전에 뜻을 써놨습니다만 한번 보고 대본에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뚜렷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로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런 점들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론은 쟁점별로 항목을 구분해서 보통 제목을 달고 각 쟁점별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에 대해서 합리적, 논리적으로 변론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변론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증인, 누구누구의 증언,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런데 무슨 기재 이런 거를 보통 생략하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따르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진술조서 같으면 경찰 작성이면 경찰 작성, 검찰 작성이면 검사 작성, 이렇게 해서 검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이렇게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름을 아예 여기다 쓰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기록을 인용할 필요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증거 기록에서 인용하는 건지,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기록 보는 법에서 형사 기록 보는 법을 보면 형사 기록은 크게 공판 기록과 증거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공판 기록이 있고요. 그 공판 진행에 따라서 이제 공소장, 공판조서 이런 것들이 계속 편철이 되고,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서류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첨부가 되면서 증거 능력을 갖춘 경우 증거 기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제 증거가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편철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형사사건의
형사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나 필요한 자료들이 편철되는 것을 통틀어서 이 소송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 기록은 공판 기록과 증거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 보는 법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 사건에서는 쟁점에 관한 주장이 끝나면 정상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상에 관한 주장이라고 하는 정상이라는 표현은 각주 30일에 써놓은 것처럼 우리 형법전에 3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장량 강경에 관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형법 총론의 이제 형의 양정 부분에서 등장하는 장량 강경에 가면 범죄의 정상이란 말이 나오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는 장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장량 강경 사유에 의해서 형을 감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선고유예 요건에 관해서, 선고유예라는 것은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나 형 면제 판결과 더불어서 유죄 판결의 일종이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고유예 요건에 관해서 형법 59조 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집행유예 요건에 관해서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의 하나죠. 집행유예 요건에 관해서 형법 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역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 형법 51조가 양형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이 51조가 양형에 관한 기본 조항이 되겠습니다. 형법 51조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쟁점에 관한 주장이 끝나면 정상에 관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상관계에 관한 주장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정상에 관한 주장은 유죄를 전제로 해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느냐? 설령 이제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설령 또는 가사 또는 만에 하나 이런 표현을 주로 써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 주장을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정상 변론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굉장히 어색하죠. 무죄를 열심히 다투면서 설령, 가사, 만에 하나라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 변론한다는 것이 무죄 주장을 좀 약화시키고 혹시 유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마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차 이분론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에서 여러분이 배웠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절차 이분론이라는 것이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소송 절차를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절차와 양형 절차로 분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범죄 사실 인정 절차에서 범죄 사실 인정되었을 때 비로소 양형 심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차 이분론의 근거로는 사실 인정 절차를 순수하게 하고 양형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의 인격권과 변호권의 보호, 바로 이 변호권의 보호라는 것이 무죄 주장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정상 변론하는 것이 약간 어색하고 변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절차 이분론이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소송 경제라는 것은 사실 인정 절차에서 무죄가 판단이 되면 양형 절차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반론도 있죠. 오히려 사실 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소송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범죄 사실과 양형 사실의 구별이 그렇게 명백하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절차 이분론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차 이분론을 채택하기에 적절한 재판은 또 국민참여재판인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아직 우리는 절차 이분론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상에 관한 공소 사실의 요지부터 주장을 해서 정상 관계까지 주장을 한 다음에 결론을 제시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표로서 나타내 보면 변론 요지서의 전형적 목차라고나 할까요? 제목을 공소 사실의 요지를 먼저 적습니다. 피고인은 이러이러이러한 공소 사실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사가 냈던 증거들 중에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먼저 배척을 해야 되니까 증거 능력에 대한 법률적 주장을 보통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무죄를 다투거나 뭐 정상관계를 주장하거나 어쨌거나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 다음에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다투는 것이지요. 꼭 이렇게 목차가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상관계를 언급을 해준 다음에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 보통 전형적인 실무에서 사용되는 공소사실 변론요지서의 목차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렇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사건 내용에 따라서 또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서 이 목차의 큰 방식, 형식이나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의 요지와 결론을 쓰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결론 전에 정상관계를 논하는 것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 2, 3, 4 부분이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에서 변론요지서 작성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절에 작성했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이름과 내용을 내용은 손대지 않고 이름을 변경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변론요지서를 제가 현실에서 썼던 내용인데요. 제목은 변론요지서고 사건 해서 사건 번호를 써주고 사건명을 써줍니다. 피고인의 이름도 써주게 되겠지요. 그리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또는 변론을 개진합니다. 변론의 요지를 개진합니다. 변론 요지서를 제출합니다. 다음과 같이 변론의 요지를 밝힙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실무에서 쓰고 있습니다. 용어를. 가장 무난한 것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다음 한 다음에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부터 저는 직접 들어갔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제가 변호인 의견서를 내왔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사실이 변경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서라고 잡은 것이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실무상 보통은 공소사실의 요지를 적시하는 것으로 변론 요지서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편 변호사 시험에서는 2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시험 시간의 제약 때문에 공소사실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전형적 목차 중에서 공소사실의 요지 쓰지 않고 결론 쓰지 않고 그다음에 정상관계도 여태까지는 쓰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 그 중간 부분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태까지는 시험에서 이 목차를 주어줬습니다. 그렇죠? 죄명별로 무슨 죄에 대해서 A죄에 대해서 B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각 죄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써 나가면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변론 요지서에서는 제가 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항에서 쟁점에 관해서라는 제목을 달고 변경 전 공소사실은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공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그 공판 경과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관이 매우 많은 수의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를 적어주고 정리해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다시 상기하고 또 생각해낼 수 있는 계기를 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 공소사실의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그 재판 공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사실관계를 부합시키기 위해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사실은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었는 위험한 물건,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 안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법정형과 예상되는 형량이 많이 달라질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쟁점을 칼을 들고 있었는지로 제가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사라는 표현을 써서 설사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과연 그 칼을 들고서 협박한 것이냐, 흉기 휴대 협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쟁점을 제가 부각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쟁점에 따라서 일단 피고인을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즉 칼을 휴대하고 있었는지 또는 칼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흉기 휴대 감금, 흉기 휴대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각주에 보시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검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관계없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되겠지요.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라도 먼저 피고인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기록상 등장하는 검사 제출의 증거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다투어지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이러이러한 증거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사실이 인정돼서 무죄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가 문제지?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하겠지만 여러분이 써낸 답안을 나중에 보게 돼요. 답안이나 연습 답안을 보게 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을 다투는 답안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명을 입증하려고 하는 답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입증 책임을 오해한 것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탄핵하고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있었다라는 진술이 변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그래서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이 변한다면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접근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각주 38에 보시면 실제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보통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 실무의 통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진실을 말한다면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진다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변호인 입장에서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장이라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왜 믿을 수가 없는지를,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지, 또 다른 증거와 비교해 봤을 때 믿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배척을 해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제가 사건의 진행 내용을 쭉 적어가면서 진술이 변경이 됐고 피해자 진술이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변론 요지서를 작성을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증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증거를 다툰 다음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상관계에 대한 주장을 했던 그런 변론 요지서가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 기록에서는 다양한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쟁점들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형식재판 사유도 등장을 하고 무죄 사유도 등장을 하고 하니까요. 그래도 기본적인 변론 요지서의 의의와 성격, 대략적인 흐름,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제 유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상관계 주장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호인의 능력이 많이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은 제가 사건의 경위라든지
사건 이후에 정황, 체포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탄원서도 많이 제출을 하는데요. 탄원서 제출을 하면 마치 즉각적인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걸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많은데 법률적 요소는 아니죠, 탄원서가. 하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도 명망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탄원서를 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의 경우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피고인의 직업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상에 도움이 되는 사유를 다 이렇게 적어서 변론요지서로서 작성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2010년도에 제가 변호사 학교에 오기 전해네요. 변호사로서 실제 작성했던 형사 단독 재판부에 제출했던 변론 요지서를 예시로 제시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변론 요지서의 일반적 의의와 성격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로부터 시작해서 다툴 사항을 쭉 적고 나서 정상관계 주장을 하고 결론을 맺게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출제된 변론에서는 이 중간 부분에 대해서 쓰도록 하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는 목차는 없다. 다만 지금 시험에서는 각 범죄가 여러 개 범죄가 출제되기 때문에 죄명을 이렇게 주어지고 그 속에서 이게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지 법률관계를 다투는 건지 형식재판 사유가 있는 것인지 실체 무죄 판결 사유가 있는 것인지 등등을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